침묵의 귀향. 1945년 5월 0시의 차가운 새벽. 천년왕국을 약속했던 제국의 광기 어린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베를린의 벙커에서 총통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가 그토록 외치던 최후의 승리나 괴벨스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영광스러운 희생 따위의 수사는 이제 베를린의 잔해와 함께 잿더미 속에 영원히 묻혀버렸다. 세계는 벌써 우리 제국의 위대한 번영 전쟁을 잊었다. 아니, 철저히 짓밟고 넘어갔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던 열광적인 조명은 꺼졌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동쪽에서 밀려온 붉은 군대와 서쪽에서 진주한 미군들에게 넘어갔다. 승리자들이 나누어 마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그들의 당당한 행진가에 패배한 우리의 비명과 신음은 철저히 묻혀버렸다. 거리는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과 소련군의 포격으로 지도에서 지워졌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하켄크로이츠 깃발은 갈갈이 찢겨 진흙탕 구석에 처박혔다. 그 깃발을 지키며 지나가는 T-34 전차의 육중한 굉음만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기만해야만 했다.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어떻게든 이 지옥을 견뎌내야만 하니까. 승전국의 환호 뒤편, 역사의 하수구에 처박힌 신세라도 숨은 붙어 있으니까. 동부 전선에 얼어붙은 툰드라와 전차마저 삼켜버리던 끝없는 진흙탕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찾던 전우들의 텅 빈 눈망울을 뒤로하고 나는 비겁하게 혹은 운 좋게 이 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살아서, 꼭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던 분대장의 유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내 팔목을 잡고 늘어졌다. 패배자의 낙인이 찍힌 국방군 군복은 군장 대신 벼룩과 흙먼지, 그리고 마른 핏자국으로 뒤덮인 누더기가 되었고, 자랑스런 철십자 훈장이 달려 있어야 할 가슴에는 구멍난 주머니만이 덜렁거렸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라 찌그러지고 녹슨 반합 하나뿐이었다. 도망치는 길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헌병대의 사슬 개들이 패잔병들을 가로수마다 교수형에 처해놓은 끔찍한 광경을 지나쳐야 했고, 시베리아 유형지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숲속에 몸을 숨겨야 했다. 죽음이 일상이던 전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직 살기 위해 서쪽으로, 내 고향으로 가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살이 짓무른 발을 이끌고 피난민들의 행렬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가 된 국도를 따라 수위를 걸으니 마침내 나의 고향이 옅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기억 속의 고향은 언제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저녁 연기와 갓 구운 빵 냄새,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기억을 송두리째 배반하고 있었다. 마을 입구를 지키던 수백 년 된 커다란 보리수 나무는 소련군의 카추사 로켓포에 비스듬히 꺾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축제 날이면 만국기가 걸리고 아이들이 뛰놀던 그 풍성한 가지는 검게 그을려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마치 죽어가는 거인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비틀린 나뭇가지들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멀리서 보이던 뾰족한 교회 첨탑은 반쯤 날아가 하늘이 뻥 뚫려 있었고, 붉은 기와 지붕이 아름답던 목조 주택들은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벽돌 무더기가 되어 있었다. 내가 알던 고향의 색깔, 그 생동감 넘치던 녹색과 고동색은 사라지고 오직 무채색의 정막과 검은 그을음,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와 젖은 재 냄새만이 들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군화 밑에서 기와 파편과 깨진 스테인드 glass 조각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바스락 뚝. 그 소리가 마치 스탈린그라드에서 쿠르스크에 불타는
평원에서 나를 원망하며 죽어간 전우들의 속삭임처럼, 혹은 이곳에서 학살당하거나 굶어 죽은 이웃들의 신음처럼 들려 가슴이 조여왔다. 심판보다 무거운 침묵. 언덕길을 오르며 나는 수천 번도 더 연습했던 변명을 되뇌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살아서 죄송합니다. 저 끔찍한 입안들을 막지 못해서, 당신들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패전국의 군인, 그것도 사지가 멀쩡해 돌아온 나를 보며 우리가 폭격에 죽어갈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며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국민 돌격대로 징집되어 한접 파우스트 하나 들고 전사한 어린 아들을 둔 옆집 슈미트 아저씨는 내 멱살을 잡고 울부짖을지도 몰랐다. 혹시 어머니마저 패배한 군인이 되어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부끄러워하며 대문을 걸어 잠글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장의 포화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눌렀다. 나는 온갖 비난을 상상했다. 겁쟁이, 배신자라며 침을 뱉는 사람들, 돌을 던지는 히틀러, 유겐트 아이들, 싸늘하게 돌아선 어머니의 등,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할 각오, 매맞을 각오, 심지어는 마을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하며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리 집 대문이 있던 곳에 다다랐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 쥔 녹슨 반합은 식은땀으로 미끌거렸다. 어머니, 불효자식, 제가 돌아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앞은 흐려졌다. 욕설이 날아오든 통곡이 들려오든 어떤 반응이라도 각오하고 있었다. 차라리 누군가 나를 때려 죽일 바랐다. 그래야 내가 짊어진 살아남은 죄가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무너진 벽돌 틈을 지나는 쥐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내가 걱정했던 비난은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희망이었다. 그곳에는 나를 비난할 사람조차, 나를 경멸할 눈빛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폭격 구덩이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마당에 심어두었던 라일락 나무는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고,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스레 닦던 창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안방이 있었을 곳도 부엌이 있었을 곳도 구분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미친 사람처럼 잿더미 위를 기어다녔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시커먼 흙을 파헤쳤다. 쟤는 아직도 미지근했고 그 온기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아니, 서쪽으로 피난을 가셨을 거야. 미군 점령지로 가셨을 거야. 분명 살아계실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 반쯤 타버린 채 흙 속에 파묻힌 그을린 사진 액자 하나가 보였다. 1차 대전 때 전사하신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 어머니가 평생을 제단처럼 모시며 매일 밤 기도를 올리던 그 액자였다. 전쟁통에도 이것만은 내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곁에는 불에 타다 만 앞치마 조각이 흙에 뒤엉켜 있었다.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고개를 들어 미친 듯이 동네를 둘러보았다. 저녁 시간이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야 할 굴뚝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낯선 인기척에 찢어대던 동네 개들의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였다. 내가 동부 전선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곳은 이미 지옥불에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 아래로 느껴지는 제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나를 경멸해 줄 이웃도, 나를 부둥켜 안고 울어줄 가족도 없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증명할 곳도, 사죄할 대상도, 용서받을 기회조차 전쟁은 앗아가 버렸다. 폭격기는 군인인 나를 죽이는 대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돌아가야 할 곳인 내 고향과 가족을 죽여버렸다. 나를 살려둔 것은 신의 자비가 아니라 이 참혹한 파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하려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녹슨 반합이 힘을 잃은 손에서 미끄러져 잿더미 위로 떨어졌다. 체인그랑 텅 빈 마을에 쇳소리가 날카롭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파동이 되어 텅 빈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패배했다는 죄책감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제3제국이라는 거대한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는 압도적인 상실감만이 폐허가 된 고향의 차가운 밤 공기처럼 나를 옥죄어 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잿더미가 된 어머니의 안방 자리, 이제는 흙과 채만 남은 그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전쟁터에서도 차마 흘리지 못했던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다. 완전한 통제를 위하여. 이 잿더미의 침묵과 차가운 불꽃. 울음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멈추었다. 하지만 그치지 않은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흘러내리는 보이지 않는 피였다. 해가 붉은 핏빛을 토해내며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이내 달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폐허가 된 도시를 집어삼켰다. 그는 무너진 성당의 잔해 옆 반쯤 으스러진 벽돌담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았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전장의 참호 속에서 겪었던 추위와는 달랐다. 이것은 생명이 떠나간 자리에 남는 공허의 한기였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열정이나 흥분이 아니었다. 슬픔의 단계를 넘어선 이성을 좀먹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맹독과도 같은 차분한 분노였다. 그의 시선은 잿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한 줌의 유해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였다. 아니, 어머니였던 것이었다. 왜 뚜리는 패배했는가? 머릿속에서 질문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우리의 전차는 강철 같았고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보급로는 진흙탕에 막혔고 통신은 끊어졌으며 지휘관들의 명령은 서로 엇갈렸다. 왜 신은 나의 어머니를 지키지 않았는가? 매일 아침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던 분이었다. 포탄이 떨어지던 그 순간 왜 하필 어머니가 숨어있던 지하실의 기둥이 무너졌는가? 단 1미터만 옆에 있었더라도, 단 1초만 늦게 떨어졌더라도 살 수 있었다. 이 빌어먹을 우연, 이 역겨운 확률, 왜 나는 살아남았는가? 전우들은 참호 속에서 머리가 터져나갔고 도망치던 이웃들은 기관총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사지가 멀쩡한 채로 숨을 쉬고 있다. 내가 특별해서, 아니, 그저 운이 좋아서.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며 비틀린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혼돈, 그렇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적군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쏟아진 폭탄도, 무능한 지휘관들도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 때문이었다. 세상이 올바른 질서, 즉 오르드퉁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면 보급 트럭은 제 시간에 도착했을 것이고 포탄의 낙하 궤적은 계산되었을 것이며 어머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내 고향은 불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반합을 만지작거렸다. 찌그러지고 녹슨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세상은 잘못 설계되었다. 신이라는 설계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술에 취해 주사위 놀이를 하느라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무책임한 작자일 것이다. 이 현실의 왜곡과 관찰자들. 그때 잿더미 속에서 기이한 웅웅거림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이명인 줄 알았다. 폭격의 충격이 아직 귀에 남아있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갔다. 그것은 바람이 건물 잔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지하 기계실에서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육중한 금속성 소음 같기도 했다. 웅웅, 치치치. 공기의 질감이 변했다. 썩은 살타는 냄새와 화약 냄새로 진동하던 대기 중에 낯설고 비릿한 오존의 냄새가 섞여 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풍경이 미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시각적인 착각이 아니었다. 무너진 벽돌들이 마치 살아있는 세포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잿빛 하늘의 한 귀퉁이에 마치 유리에 금이 가득 검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현실이라는 캔버스가 찢어지고 있었다. 중력이 뒤틀린 듯 작은 돌멩이들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제멋대로 낙하했다. 자네 길을 잃었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명료했다. 전장의 소음 속에서 들어본 적 없는 완벽한 발음과 억양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뻗으며 주위를 돌았다. 하지만 총을 뽑을 수는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세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적군도 누더기를 걸친 피난민도 아니었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새하얀 가운, 진흙탕과 핏물이 낭자한 이 폐허 속에서 그들의 옷자락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것처럼 순백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폐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병원 수술실에서나 볼 법한 창백한 하얀 형광등 불빛이 아른거리며 허공에 떠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분명 눈, 코, 입이 존재했지만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진 듯 초점이 잡히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무미건조한 눈빛에 가까웠다. 3. 제한 신의 주사위를 멈추는 법. 누구냐? 병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공포보다는 경계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이 묻어났다. 가운데 서 있던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구두는 진흙 바닥을 밟고 있음에도 더러워지지 않았다. 세상은 고장났네, 병사여. 자네도 그걸 뼈저리게 느꼈겠지. 이 무질서하고 역겨운 혼돈을 말이야. 사내는 폐허가 된 마을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자네의 세계를 불태웠어. 우연히 떨어진 폭탄, 우연히 빗나간 총알, 우연히 무너진 벽. 자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필연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우연들이었지. 병사의 동공이 흔들렸다. 사내의 말은 병사가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던 저주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우리는 그 주사위 놀이를 혐오하네. 사내가 병사의 눈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의 손바닥 위에서 푸른 빛이 솟아오르더니 홀로그램처럼 빛나는 엠블럼 하나가 허공에 떠올랐다. 원안에 갇힌 세 개의 화살표가 중앙을 향해 꽂혀 있는 형상. 그것은 완벽한 균형과 숨막히는 통제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 문양
아래로 세 개의 단어가 떠올랐다. 확보, 격리, 복. 우리는 세계의 뒤편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재단이다. 국가도, 이념도, 종교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이 얄팍한 현실을 지켜내는 것. 병사는 홀린 듯 그 문양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혼란이 잠시 멈추는 기분이었다. 자네의 조국은 실패했다. 그들의 질서는 불완전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 자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분노, 상실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아남으려 했던 그 집요한 생존 본능.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사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은밀하게 파고들었다. 자네가 겪은 이 무력함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주지. 더 이상 기도 따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주겠다. 병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지만 정신만은 명료해지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서 인간적인 생기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광기 어린 목적의식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는 갈라진 입술을 열어 물었다. 내 어머니를, 내 고향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냉정하고 단호한 거절이었다. 이미 엎어진 물은 담을 수 없다. 엔트로피는 역행하지 않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 병사의 눈빛이 흔들리려는 찰나 사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상을 다시 쓸 수는 있지. 다시 쓴다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완벽한 질서를 만드는 것. 변칙적인 존재들을 격리하고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며 공포를 데이터로 환산하여 관리하는 것. 그것이 자네의 새로운 임무다. 자네는 피해자가 아닌 관리자가 되는 거야. 관리자, 통제, 질서. 그 단어들이 병사의 뇌리에 박혔다. 더 이상 운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신을 원망하며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4. 꿈의 심연으로. 병사는 잿더미가 묻은 녹슨 반합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이것은 과거의 유물이자 그가 잊지 말아야 할 혼돈의 증거였다. 그는 반합을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 질서에 내 영혼을 팔겠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사내의 손은 인간의 피부라기보다는 차가운 대리석 조각 같았다. 맞잡은 손을 기점으로 폐허가 된 마을의 풍경이 유리 조각처럼 와장창 깨져나갔다. 하늘에 균열이 벌어지며 검은 잉크가 쏟아지듯 어둠이 내렸다. 불타던 냄새는 순식간에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의 향기로 바뀌었다. 발바닥에 느껴지던 진흙의 감촉은 딱딱하고 매끄러운 바닥으로 변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않았다. 끝도 없이 이어진 눈이 시리도록 하얀 콘크리트 복도. 천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박힌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빛을 내뿜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가 기대어 울던 성당의 벽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육중한 강철 격벽이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다. 현실의 벽이 무너지고 그는 망상과 현실의 경계가 지워진 꿈의 심연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옆에 서 있던 흰 가운의 사내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환영하네, 요원. 이곳은 제옥이지. 이제 자네의 이름은 없다. 오직 식별 번호와 임무만이 존재할 뿐. 병사는 아니 이제 요원이 된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잿더미는 씻겨 나갔고 손톱 밑에 때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패배도 굶주림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규율과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통제만이 존재했다. 그는 복도의 끝, 깊은 어둠 속으로 뻗어있는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것은 마치 고장난 세상의 심장 박동을 멈추고 새로운 기계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 집도의의 발걸음과도 같았다.